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8편 장군 김희재 충성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1225년 정월에 몽골 사신 저고려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몽골은 고려와의 국교를 단절하게 되죠. 이때로부터 7년 뒤인 고종 18년에 몽골이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과 국교가 단절되고 나서 이후의 7년 동안은 고려가 모처럼 몽골이라고 하는 군사 강국의 외교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을 누리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7년 뒤에 당면하게 될 몽골의 대대적인 침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아주 한시적인 안정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그 7년 동안 고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지난 해에 동북 지방이 홍수가 나서 벼가 상하고 그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유망길에 나섰다 들었어. 실로 가슴 아픈 일이요. 동북면 병마사와 여러 도의 안찰사들에게 명하여 창구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진율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폐하. 대왕폐하, 이번에 실시한 과거 급제자들의 명부이옵니다. 알겠소. 아니 그런데 급제자 중에 위원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아시오? 강화에서 온 사람인 줄 아옵니다마는. 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틀림없구려. 그자를 아시옵니까, 대왕폐하? 아다마다요. 위원이라는 사람을 불러오시오. 고종이 과거 급제자 중에서 강화 출신의 위원이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연유가 무엇일까요? 고종은 개경 사람도 아니고 멀리 강화라는 섬마을에서 온 그 친출나기 급제자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고려사 자료의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4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그런데 왕이 강화에 있을 때 그 고을 사람인 위원에게 간반의 옛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뽑힌 그를 불러들여 내시에 소속시키고 의대와 금은 그리고 말 한 장과 술과 과일을 내려주었다. 여기에서 간반의 옛 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반은 옛날 중국 은나라 무정왕 때의 충신입니다. 무정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간반이라는 사람에게서 글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 뒷날 왕이 되자 그를 등용해서 정승에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고종이 강화도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위원이라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를 특별히 내시로 임명해 곁에 둔 것을 두고 간반의 옛 의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무리 고종이 실권자인 최후에게 눌려 지냈다 해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 하나를 곁에 두는 정도의 재량권은 발휘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고종 12년 5월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실권자인 최후의 집에 모였습니다. 최공께 금년대 정년도목을 바치나이다. 그래요. 어디 봅시다. 정년도목이란 해마다 시행되는 관리의 임명과 혹은 면직에 관한 이유를 적은 문서를 일컫습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를 최후의 개인 집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니 최후의 집이 곧 나랏일을 보는 청사였던 셈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록을 살펴볼까요? 백관이 최후의 집에 모여서 정령도목을 올리니 최후가 청사에 앉아서 그것을 받았다. 육풍 이하의 관리들은 당하에서 제배하였는데 땅에 엎드려서 감히 최후를 우러러 보지도 못하였다. 최후가 이때로부터 정방을 그의 사삿집에 두었으니 이는 곧 백관의 전주와 같았다. 사삿집, 즉 최후의 개인 집에다 조정의 인사를 관리하는 기구인 전주, 즉 정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최후가 바로 이 정방이라는 인사행정기구를 자신의 개인 집에다 설치함으로써 1인 독재 체제를 완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와 영남대 김호동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권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병권을 잡은 것과 관리들에 대한 인사 감찰권을 잡은 것과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악한 것,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인사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을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최후는 관리들의 인사에 개입을 하는데 최충원처럼 즉흥적이고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아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나갑니다. 그것이 정방이라고 하는 관리들의 인사기구를 자기 집에 두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방에 소속된 관리들이 최후의 집으로 출퇴근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도방이라든지 교정도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갖고 군사권은 완전 다 장악한 거죠. 그걸 통해 갖고 이제 군사 정권을 이룩해 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정방을 자기의 그 사제에 만들면서 그 자기가 신임하는 그런 그 문사들을 그 정색승선이라든지 인사권을 그 장악하는 사람이 그 정색승선입니다. 그런 그 정방의 요직에 그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 문신들의 인사권까지 그 장악하는 거죠. 무신뿐만 아니라 문신들의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이제 최후를 무신정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문무위에 이제는 딱 이제 그 군림하는 거죠. 최후의 1인 지배 권력 체계가 이 시기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우는 전유말을 자신이 뽑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집 앞에서 사열을 하였는데 말 한 장의 장식이 예전보다 훨씬 화려하였다. 전유말은 고려시대 임금의 의장용 말을 일컫습니다. 그 말을 선정하고 안장을 장식하는 일까지 최후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왕 폐하, 우리 고려 조정의 문물과 예약은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사옵니다. 이런 터에 송나라에서 오는 인재들을 중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제부터 송나라에서 온 자들에 대하여 청환과 요직에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시옵소서. 알겠소. 최공의 청에 따르도록 하겠소. 최후가 송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청환에 임명하라고 고종에게 요청했는데요. 이 청환이란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들이 맡던 규장각과 홍문관 등의 벼슬을 일컫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이 힘이 약하다고 해갖고 문화가 열등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국 한문화에 심취된 한자 문화권하에 그 심취된 그런 우리나라 그 경우에는 송나라 그런 그 문물을 그 숭상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그 소중화로 이 무렵에 소중화를 그 차차게 하는 그런 그 관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송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그 등용하고 거기 그 제도를 그 따르려는 그런 거는 최후 그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송나라, 즉 남송은 금나라에 밀려서 화북지방을 뺏기고 남쪽으로 쫓겨가서 어렵사리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처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송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려가 각종 제도를 정비할 때도 송으로부터 들여오는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제도 문물을 그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다만 송이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거란에 늘 치였죠. 그래서 고려도 송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교 관계는 거란과 맺고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는 송과 하는 이런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됐던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송의 문화가 고려의 각종 제도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까지도 고려에서 이 송의 문화 또는 송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군사 강국인 몽골과는 국교가 단절된 채 정중동의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때인지라 서북지방의 국경선이 마냥 평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장군, 지금 우가하가 마산에 주둔하면서 군사를 움직여 의주와 정주 그리고 인주를 침공해왔습니다.
우가하를 치겠다고 조정에 보고를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아무런 명령도 하달되지 않고 있으니 참,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오나, 더 이상 지체하면 저들은 더욱 깊숙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알겠느니라. 조정의 허락 없이 군사를 움직였다 하여 벌을 내린다면 내 그 벌을 달게 받겠느니라. 그대는 대기 중인 특공대 100명을 이끌고 우가가 주둔하고 있는 병영에 침투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도록 하라.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장군. 당장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라! 의주 분도 장군 김희재가 조정의 허락을 기다리다 못해 100명의 특공대를 임의로 파견해 우가하를 공격했던 때가 고종 10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김희재가 무장한 병사 100명을 보내서 우가하의 병영을 기습, 3명을 생포하였다. 나머지는 사방으로 도망쳐서 압록강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다. 고려의 군사들은 물자를 가득 실은 배 22척을 노획하여 돌아왔다. 그제서야 조정에서는 김희재의 공을 인정하여 그를 서북면 병마사에 임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때 고려를 침공했다는 우가하는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공주대 윤용혁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우선 이제 만주 지역의 상황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여진족의 그 금나라가 이제 지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나라 이제 세력이 상당히 약화돼 가지고 동북쪽 일대 특히 그 변경 지역은 독자적인 그런 세력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가하도 금나라의 장군 출신이지만은 이제 독자적인 그런 활동을 이제 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그 포손만노라든가 이런 인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동일해 국가를 갖다가 자립해서 국가를 세우는, 그러니까 그런 조금 그 일종의 그 힘의 어떤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군벌 세력들이 비록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군벌 세력이긴 했지만 몽골이나 동진 등 여러 세력들이 국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가하 세력의 침공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뒤인 고종 13년 정월, 서북면 병마사 김희재에게 또다시 우가하 군사의 도발 소식이 접수됩니다. 장군, 우가하 군사가 의주와 정주를 침공하려고 군사를 움직였다는 급보가 전달됐습니다. 아니, 몽골군이 쳐들어올 것이라 하였는데 우가하 군사도 몽골군과 합사였단 말이냐? 몽골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가하가 자신의 군사들에게 몽골 군사의 복장으로 변복을 하게 해서 우리 고려의 변경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활한 놈들을 보았나. 지병마사 이윤함, 별장 김희생, 대관승 백원봉은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그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석성을 공격하도록 하라. 지병마사 이유남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그들의 진영으로 깊이 들어가 석성을 공격하였다. 적의 장수 등 5명의 목을 베고 우마와 무기를 노획하였으나 우가는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김희재의 명을 받은 고려의 군사들은 단순하게 국경을 넘어 공격해오는 우가하 군사들을 상대로 방어 차원의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가서 적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가하는 어째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몽골군의 복장으로 변장을 시켜서 고려를 치게 했을까요? 부산대 이종봉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가가 일단 이 몽고복으로 갈아입고 고려를 아마 침공을 한 것은 우가가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고려와 몽고는 이미 이 고종 13년 이전에 고려는 몽고의 어떤 이 공격을 받아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가 같은 경우에도 고려가 몽고의 어떤 침략을 통해서 몽고의 어떤 그 군사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겠죠. 그래서 우가는 몽고복으로 갈아입고 고려를 침략을 하면은 고려가
쉽게 뭐 대응을 못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우가가 몽고복으로 갈아입었지 않느냐. 당시에 변방을 지키던 고려의 군사들은 군사 대국인 몽골의 군사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1231년에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서북 변방을 지키던 일부 고려의 군사들은 아예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줄줄이 항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려고 우가하가 자기의 군사들을 몽골군 복장으로 변복을 시켰던 것이죠. 우가 군사의 침공이 잦아지자 서북면 병마사 김희재는 소규모의 단발적인 공격으로는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대대적인 공격을 계획합니다. 우리 고려가 그자에게 베푼 은혜가 있거늘 우가 그자가 배응망덕하게도 국경을 넘어와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으니 이 놈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장군.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창칼로 그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사에는 김희재가 우가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은혜를 배반하고 변방의 인민을 약탈한 자로 규정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가하에게 고려에서 베풀었다는 은혜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일컫는 말일까요? 우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에서 상당히 대우를 잘해줬었죠. 그랬을 때는 이 친고려적인 그와 같은 어떤 성향을 보였었는데,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도 이 우가가 금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그 친분적인 어떤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고종 5년에 원나라의 어떤 그 관계를 가졌었고 또 그 이후에 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종 7년까지는 우가가 요구하는 어떤 곡물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줘서 일정하게 대우를 해줬지만은 부산대 이종봉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가하가 비록 독자적인 군벌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금나라 장수 출신이기 때문에 고려에서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년 전인 1220년에 고려는 한순과 다지가 반란을 일으킨 다음 바로 이 우가하와 결탁을 하는 바람에 곤란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우가하는 결국 고려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반란 주동자인 한순과 다지의 목을 베서 고려 조정에 바칩니다. 그러자 고려에서도 우가하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데 고려사 저료에는 고종 7년 3월 우가하에게 은주전자와 은소반, 은사발 각 1개와 은잔 2개, 그리고 세모시, 명주, 배 50필, 삼배 500필, 쌀 1000섬 등을 두어 그 공을 갚았다.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의 국경을 넘어 침략을 해오자 김희재가 배은망덕한 자라고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이번에는 나 김희재도 군사를 거느리고 출병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정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군사를 움직일 것입니까? 도대체 조정에 앉아 위태로운 국경의 사정을 모르는 작자들이 허락해주기만을 기다리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책임은 내가 질 터이니 장수들은 출병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라. 이번엔 아예 우가 일당의 씨를 말리고 말 것이다. 드디어 보병과 기병 만여 명을 뽑아서 김희재는 중군을 맡고 손숙경에게 좌군을, 송국첨에게 우군을 맡긴 다음 20일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토벌에 나섰다. 자! 장졸들은 출격하라! 김희재 등이 공격하자 우가하가 군사를 보내서 방어에 나섰다. 김희재가 분격한 나머지 돌격을 감행하여 적을 크게 패배시켰다. 김희재 등은 70여 급의 목을 베고 이어서 급히 석성을 공격하니 성주가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서 항복하였다. 성주는 울면서 흙을 머금고 하늘에 맹세를 하며 포위를 풀어달라고 빌었다.
김희재 등이 우가하가 은혜를 저버린 죄를 일일이 들어서 책망하고 드디어 말머리를 돌렸다. 김희재 등이 자포강에 이르렀는데 얼음이 이미 녹아서 건너지 못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밤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곧 날씨가 추워질 것이니 강물이 다시 얼면 그때 건널 것이다. 장졸들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 밤 얼음이 다시 얼기를 기다렸다가 강을 겨우 건너서 청로증을 거쳐서 돌아왔다. 그러나 김희재의 군사가 우가하 군사를 크게 패배시키고 돌아왔다고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우가하를 죽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간에 뭐 전투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투라는 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세한 상태에서 일단 종료가 되고 또 저기 하면 또 다시 또 역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세력 관계가 계속 지속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희재가 일단은 들어가가지고 치지 않았어요. 쳤지만 완전히 이제 제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더 이상 준동을 못하도록 일단 숨을 갖다 좀 죽여놓는 뭐 이런 상태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잖은 전과를 거두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군사를 움직였다고 해서 일부에서 김희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사 열전편 김희재전에는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당초에 김희재가 출병할 때에 최후에게 비밀 보고를 하여 알려두었으므로 귀환 뒤 관계부서에서 김희재가 독단으로 군사를 동원한 죄를 규탄하려 하였으나 최후가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중지하였다. 그러나 공을 평정하여 상을 주지는 않았다. 김희재가 군사를 움직이기 전에 최후에게만은 사전에 출병 사실을 알렸다는 것으로 봐서 김희재와 최후가 예사롭지 않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공을 크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논공 행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희재를 시기하고 견제하려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려사 열전에는 김희재가 우가를 무찌르고 꽁꽁 언 강을 건너 돌아오면서 시 한 수를 지어 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장군으로서 국왕의 중탁을 받고서 외족으로부터 당한 지옥을 씻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낯으로 대궐의 조의에 참가하겠는가? 장검을 한번 휘두르며 먼 산을 가리키니 오랑캐 무리들이 우수수 쓰러지는구나. 그러자 함께 출정했던 송국첨이 김희재의 시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어질 인자로 칼등을 삼고 오를 의자로 칼날을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신기한 칼이도다. 바다를 향해 한번 휘두르면 암수의 고래들이 놀라 도망치고 육지를 향해 다시 한번 휘두르면 물소와 코끼리가 쓰러지거늘. 아유, 시도 참 잘 쓴 시인 것 같고 또 시가 괜찮기 때문에 고려사에서 그 시를 갖다 그대로 집어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 고려사 그 김희재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김희재라는 인물이 굉장히 재주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뭐 또 학문도 상당히 깊고 시 글도 잘 짓고 아주 다재다능한 인물이고 또 전쟁에 나가서도 아주 그 적을 아주 제압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측면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희재라는 인물의 출신 배경이 어떠한지 열전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김희재는 본래 군산도 사람인데 그의 조상이 상선을 따라 개성에 도착하여 거류하다가 드디어 개경에 적을 붙이고 살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 산원으로 임명되었고 여러 번 승진을 거듭하여 충청도 안찰사가 되었는데 청백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이후 장군으로 전임되었다.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더만요. 선대는 군산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돼 있대요. 군산도 출신인데 군산도라는 게 그 지금의 전라북도 선유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특히 그 대외교통 하게 되면은 송나라하고의 무역 하게 되면은 그 군산도를 꼭 그 정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군산정이라고 해가지고
객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 꼭 정박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서궁에 그 고려도경 있지 않습니까? 고려도경 그 지은 서궁도 송나라에서 그때도 군산정에 정박해가지고 그다음에 쭉 올라온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송나라 상인들이 꼭 오게 되면 거기 이제 정박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개경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건데, 별로 좋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처음 얻은 관직 역시 요즘으로 치면 위관급 장교에 해당하는 정팔품의 산원이었으니 그가 장군이 됐다는 것은 최씨 무신 정권을 만나서 날개를 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신 정권기에 한미한 인물의 사람들은 문신으로 갈 수 없고 주로 이제 무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김희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신 관료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희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신들과는 달리 시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이 다양한 어떤 재능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그 재능을 또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담력, 능력 이런 것도 아울러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리 얘기하자면 김희재는 결국 최후의 눈밖에 나서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 대목은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죠. 대왕 폐하, 지금 남쪽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림을 호소하고 있다 하옵니다. 짐도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는 바이오. 각 지방으로 사자를 보내서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굶주린 이들을 진율하게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어명으로서 특별히 밀린 세금을 감면토록 할 것이요. 그리고 영리들의 불만이 높다 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임진강과 사평 등 두 강을 끼고 있는 역의 아전들이 사실 맞고 보내는 일에 지쳐서 그 피폐함이 막심한 실정이옵니다. 짐이 임진 과교 별감에게 명하여 각 역을 돌아보게 하고 영리들을 위로하게 할 것이요. 고려사 자료에는 임진강과 사평을 끼고 있는 역의 관리들이 심히 피폐하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래사자의 평평할 평자의 사평은 오늘날의 한강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역에서 일하는 관리들, 즉 영리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종봉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중앙의 어떤 행정 명령을 어떤 그 지방에 전달하는 교통망의 어떤 그 구실을 한 것이 역이죠. 역인데,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에 하달이 되려면은 반드시 좀 역을 거쳐가야 되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려시대 역은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역할뿐만 아니고 역은 이 사신이라든지 혹은 지방의 수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스쳐 지나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임금의 명으로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사자들, 그리고 지방의 수령 등이 출장을 오고 갈 때 거쳐가는 곳이 다름 아닌 역이었고, 영리들은 그 관리들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려의 영리들은 오고 가는 관리들을 접대하느라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용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중앙정부에서 왕명을 받아서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의 군현들을 다 직접 상대를 했어요. 사신들의 출입이 많습니다. 사신은 외국 사신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내는 사람들, 지방으로.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 그 역에 해당하는 역호라고 딱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역에 딸린 토지, 즉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역을 운영했는데, 흉년이 들기라도 하면 역에 들르는 관리들을 접대하느라
영리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 됐던 것입니다. 특히 임진강과 한강을 끼고 있는 역의 경우에 오가는 관리들이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관계로 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었고 그들을 접대해야 하는 영리들의 고충 또한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왕 폐하, 서경유수가 작금의 모반 사건에 대한 처결을 알려왔사옵니다. 서경에서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하였소. 예, 대왕 폐하. 서경 사람 조영유가 석준, 김대지, 김광영 등과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4명의 도령과 낭장 황승용 등이 반란군에게 목숨을 잃었다 하옵니다. 이들은 기세를 몰아 개경으로 쳐들어오려고 하였는데 전임 대정 김국인이 그 모의를 알고서 서경유수에게 고하였고 그러자 서경유수 진식이 군사를 몰고 나가 그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하옵니다. 반란이 조기에 진압돼서 다행이요. 반란군을 토평하는 데 공이 많은 전임 대정 김국인을 교위로 임명할 것이요. 반란을 주도한 인물들의 지위나 동원된 인원으로 볼 때 심각한 수준의 반란은 아닌 듯 보이는데요. 이 반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지금의 평양에 해당하는 서경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경 입장에서 보면은 이념적으로는 서경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 여기가 국경지방이거든요. 국경지방이고 오랫동안 버려졌던 땅이고 어떻게 보면 변경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그 하시하는 그런 또 생각들이 있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갈등, 지역 갈등, 막 이런 그 현상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이 조영우 사건도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요인 이런 부분들이 동기가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의 하나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영유의 반란 역시 묘청의 난을 비롯해 서경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무수히 일으켰던 반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이 개경으로 쳐들어와서 최후의 권력을 전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 행동에 나섰을까요? 개경에 있는 최후 정권을 좀 정치적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는 것과 같은 의식을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 시기에 어떤 농민항쟁 혹은 반란의 어떤 세력들이 중앙에 있는 개경의 어떤 정부를 정치적으로 전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지향점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실제로 개경의 조종 세력들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기에는 어림없는 세력이었지만 그래도 개경으로 쳐들어가서 최후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나섰던 것은 개경의 조정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서경 지역 사람들의 호응을 얼마라도 이끌어내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종봉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 반란 사건으로 덕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반란의 기밀을 미리 알아내서 서경 유수에게 고한 공으로 말단 군관인 대정에서 교위로 한 계급 승진한 김국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1226년인 고종 13년 9월에 해당하는 고려사 절요와 고려사 열전편 최우전의 내용을 보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문헌에 이런 내용을 왜 실었을까? 이런 의심이 가는 기사 한 토막이 올라 있습니다. 최우는 발에 종기가 나서 앓게 되었다. 그러자 문무의 양부로부터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앞을 다투어 기도를 하거나 충문을 지어 기원을 하는 바람에 개경에 종이가 귀하게 되었다. 최후의 종기를 낳게 해달라고 문무백관이 다투어 충문을 지어서 기도하는 바람에 수도인 개경에 종이가 고갈될 지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충문 쓰느라고 종이가 동났다기보다는 최고 실권자인 최후를 우상처럼 받들어 아부했던 당시의 세태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조정의 관리들 중에서 감히 최후를 견제하거나 그의 뜻을 거스를 용기를 낼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재신과 어떤 그 추신들을 전부 이제 모아가지고 뭡니까 어떤 정치적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볼 때 이 최고의 어떤 그 권력은 막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제추 회의가 열리면은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으면은 제추 회의에 참여한 이 재신이라든지 추신들이 최후에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반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의민 정권이나 정중부 정권 시기에는 그래도 대장군과 상장군들로 구성된 중방이라는 협의체가 있어서 최고 권력자를 어느 정도 견제했지만 최후 시기의 제추회의는 최후의 의견을 추인하는 요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임금인 고종 역시 최후의 뜻을 거역할 염두를 내지 못했겠죠. 최공의 종기가 빨리 나아야 할 터인데 걱정이요. 대왕 폐하, 최공의 종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요? 한문지후, 임정의 아내이옵니다. 한문지후의 아내라고 하였소. 아녀자가 종기를 치료할 줄 안다는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본시 임정의 아내는 의수라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고약으로 종기를 치료한다옵니다. 고약이라. 어쨌든 한문지후 임정을 불러오시오. 그의 아내를 최공에게 보내서 종기를 치료하게 하겠소. 임정의 아내가 독을 빨아내는 고약을 붙이자 효험이 있었다. 왕은 특별히 임정에게 공부낭중을 제수하여 최후의 뜻을 위로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의 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종기 치료에 고약을 사용했던 것이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임정이라는 사람은 의수를 아는 아내 덕분에 정칠품의 한문지후에서 정오품의 낭중으로 두 계단을 훌쩍 뛰어넘는 승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고종 14년 2월 최후가 교정도감에게 지시하여 과거에 급제하고도 아직 관직에 임명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재능과 덕행이 있는 사람을 청거하게 하였다. 이전에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두고 일반 사무를 장악하게 하였는데 최후가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 교정도감의 내력을 살피기 위해서 잠시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고종 5년 4월 청교의 영리 3명이 최충원 부자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공첩을 만들어 여러 절의 승려들을 불러 모았다. 공첩이 귀법사에 이르니 승려 한 사람이 공첩을 가지고 온 사람을 잡아서 최충원에게 알렸다. 최충원은 즉시 영은관에다 교정도감을 설치한 다음 성문을 닫고 그 무리를 수색하였는데 말하자면 처음에 최충원이 설치한 교정도감은 승려들의 반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꾸린 임시기구였던 것이죠. 지금으로만 뭐 국정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이 엄청난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건데 결국은 그 기구가 이제 힘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그 교정도감의 장은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직이거든요. 교정별감의 직을 무인 집정자가 직접 겸직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그런 그 힘을 갖다가 교정도감에 갖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 무인 정권 시대 때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방이다 서방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이 권력의 그런 핵심으로서 파워를 가졌던 것은 역시 기구상으로 보면 교정도감이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교정도감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정부 기구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변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던 기구인데 최충원이 자신의 휘하에 그 교정도감을 아예 상설로 두면서부터 최고의 권력기구로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교정도감은 인사권도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최후 정권 시절의 교정도감은 인사권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방 행정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최씨 무신 정권 시절의 어떤 교정도감은 뭐 하나의 어떤 그 정치의 어떤 기관으로서 내에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시행하는 어떤 권력기구로서 역할을 했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은 반란 사건 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그 소문 못 들었나? 그 최삼보인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 말이야. 최삼보? 그 사람이 누군데? 아, 최우공이 애지중지 끼고 도는 바람에 그 배경을 믿고 온갖 권세를 다 부리는 주연지 말이야. 주연지? 그런데 아까는 최아무개라고 하지 않았어? 주연지 그자의 본래 이름이 최삼보였는데 저쪽 삼계현에서 말이야. 자기 외조카하고 소도둑질을 한 죄로 도망 다니다가 개경으로 올라와서는 이름을 주연지로 바꿨다는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최국은 어쩌여 그 자리에 그래도 끼고 도는 것인가? 그자의 점술에 현혹된 것이지. 이 주연지라는 사람은 점술로 사람을 홀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최후가 그 소문을 듣고 불러다 얘기를 나눠보고서 그만 반해버렸던 모양입니다. 최우는 주연지를 나날이 더욱 가까이 하였으며 그를 믿고서 모든 일을 그에게 자문하였다. 주연지는 그 세력이 날로 커져서 남에게 상과 벌을 내릴 정도가 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다투어 뇌물을 바쳤고 드디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또한 도일이라는 술승을 제자로 삼았는데 도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내었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목소리를 듣거나 이 얼굴빛만 보고도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뱅인지 또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맞히신다니까. 주연지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름다운 부인들과 간음을 일삼아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으나 사람들은 그 위세가 두려워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최후 같은 막강한 무인 권력자가 불교 같은 이른바 고등 종교를 놔두고서 왜 그처럼 점술로 사람을 꿰는 주연지 같은 사람을 곁에 두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최후 시대랄까 또 무인정권 시대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는 주로 이제 불교인데 사실 그 최충원 때 보면은 개경 주변에 핵심적인 그런 사원들이 전부 다 반기를 들고 일어났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하고 이 정치 권력이 갈등 관계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불교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쇠퇴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틈바구니에 참술이라든가 전모는가 이런 것도 그런 틈바구니에서 더 영향력을 갖다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연지가 어떻게 반란 사건에 관계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어느 날 주연지가 최후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공, 소인이 관상을 보아하니 지금의 국왕폐하께서는 머지않아 왕위를 잃을 상입니다. 아니, 불충하게 시리 어찌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느냐? 소인의 말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임금께서는 그 자리를 잃을 상이요. 반면에 최공의 점괘를 짚어보니 틀림없이 왕이 될 상으로 보입니다요. 이런 어찌 그리 무엄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틀림없습니다요. 이는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요. 그런데 최후는 주연지에게서 들은 얘기를 자신의 신복인 장군 김희재에게 들려줍니다. 앞에서 우가하 군사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바로 그 인물이죠. 최후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김희재는 어느 날 주연지를 만나자 자신이 들었던 얘기를 확인했겠죠. 일전에 최공을 배웠더니 주연지 당신이 한 말을 전해주던데 지금의 대왕폐하가 그 자리를 잃게 되고 대신에 최공께서 왕이 될 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그러자 주연지는 다시 최후에게로 달려가서 아니 최공, 소인이 전날에 은밀하게 드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어떡합니까?
전기를 누설하였으니 최공께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정녕 내 놈이 날 모욕하는 것이냐? 최후가 주연지를 향해서 더 심하게 야단을 쳤는지 아니면 벌을 내렸는지 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최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공, 소인이 아주 중한 일에 내막을 고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며칠 전 최공께서 병환이 심해서 누워 계실 적에 상장군 노지정과 대장군 금이 그리고 대장군 김희재가 주연 집에 모여서 은밀하게 반란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뭐라? 노지정과 금휘가 게다가 김희재까지?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란이 성공하면 지금 강하연의 귀양가 있는 전황을 포기시키기로 모의하고. 정녕 그 말이 사실이랬다!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봐라! 도망의 군사들은 들으라! 지금 당장 상장군 노지정과 대장군 금이 그리고 주연지를 잡아오도록 하라. 또한 주연지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반란의 증거품을 찾아오도록 하라. 또한 나주로 내려가서 전라도 순문사로가 있는 김희재를 체포하여 압송하도록 하라. 무얼 꾸물거리느냐? 빨리 출동하라! 최우는 주연지를 남해로 귀양 보내고 노지정과 금휘 역시 유배용에 처했으며 주연지의 집을 정몰하였는데 그의 집에서 전황이 주연지에게 보낸 글월이 발견되었다. 주연지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전황, 즉 희종의 글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거니와 사생을 함께할 것이며 장차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귀양가 있는 희종이 주연지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란 사건이 사실일까요?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는 어떤 사람이 최후에게 반란의 음모를 고해 바친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일러 바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연지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희종의 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강화에 귀양가 있는 희종이 정말로 그런 글을 보냈다면 그 반란 사건은 실제로 그 모의가 이루어진 셈이 되는데 상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연지의 제자라는 그 술수에 능한 승려 도의를 공문한 결과 그가 반란 사건을 모두 자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최후의 단죄가 행해집니다. 주연지는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그의 족속은 남김없이 멸하도록 하라. 노지정과 금휘, 김희재, 중랑장 아윤이 그리고 신작정 역시 바다에 던져 죽여라. 그들의 처자들과 형제들은 유배형에 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화에 유배되어 있는 이전의 임금 희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우는 사람을 시켜서 전황을 교동으로 옮겼다. 그런데 희종이 귀양사리의 거처를 옮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중앙조정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교동으로 유배지를 바꾸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강화도로 옮기기를 되풀이합니다. 강화도에서 더 이제 외진섬이 이제 교동 아니겠어요? 가깝긴 하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희종이 귀양간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경에서의 어떤 정치 상황, 또 이 개경에서의 어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최충원의 최후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 뭐 그것이 자꾸 그 희종의 유배지를 갖다가 교동에 있다가 또 강화로 있다가 이렇게 변동시키는 그런 요인인 것 같은데.
설령 희종이 명백하게 최후에 대한 살해 음모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최후는 희종을 죽이진 못했을 것입니다. 이의민이 의종을 죽였다가 임금을 살해한 역신이라고 하는 굴레를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최충원과 최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김희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김희재는 나주에 있었는데 체포할 관리가 찾아왔다. 그는 조금도 겁내는 기색이 없이 조용히 말했다. 나를 잡으러 왔는가? 알겠다.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남기겠다. 100가지로 돌보아 주신 님의 은혜를 갚고자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충성을 다하였던 오호라, 하루아침에 님의 버림을 받아서 개경거리를 거닐던 이 내 몸, 이제 바닷속 송장이 된단 말인가? 시를 읽고 난 김희재는 바닷물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리들은 그의 아들 김홍기 등 3명도 역시 바닷물에 빠뜨려 죽였다. 목숨을 끊으려는 참에 충성을 바쳐온 최후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을 이렇게 토로한 것을 보면 김희재가 그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